내가 지금 가서 다 말해줄까? 그 애가 누구인지, 어떤 거짓말 위에 살고 있는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도현은 두 걸음의 거리를 좁히고 박도현의 턱에 주먹을 꽂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사라진 남자, 감춰진 진실, 그리고 가면 아래 준비된 복수. 그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잔혹하게 반격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가 지키고자 한 건 단 하나, 아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가 쌓아 올린 마지막 건축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 사업 파트너와 함께 모든 걸 빼앗으려 한 지 6달. 그녀는 예고도 없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들 좀 보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 몰래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음에 한 일이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김현재는 설계도 위에 펜을 긋고 있었다. 초고층 빌딩의 구조를 미세하게 수정하면서 그는 오직 도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를 넘긴 지 오래였지만 그는 시간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인생을 건 작품이었다. 그가 걸어온 길의 정점이자 가장 찬란한 결실. 집중하던 찰나, 갑작스레 울린 핸드폰 벨소리에 그는 움찔하며 손을 떼었다. 펜촉은 도면을 비틀며 어긋난 선 하나를 남겼다. 짜증이 올라온 그는 핸드폰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어 방해를 하는 건지 따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손이 멈췄다. 김민우, 아들이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아이가 아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현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짜증은 사라지고 걱정이 스며든 목소리였다.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감정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엄마를 봤어. 네드문 호텔에서. 현재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 호텔 간 게 뭐 어때서? 엄마가 어딜 가든. 아니야, 엄마. 박도현 아저씨랑 같이 있었어. 박도현? 그 이름은 가슴을 후려치는 것처럼 현재의 정신을 멍하게 만들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그는 물었다. 같이 있었다고? 그냥 같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진짜 그런 사이처럼? 응, 그런 사이 같았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영상도 있어. 보내줄까? 현재는 한순간에 입이 바짝 말랐다. 지금 바로 보내줘. 몇 초 뒤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현재는 손을 떨며 파일을 열었다. 영상은 흐릿했고 멀리서 찍힌 게 분명했다. 하지만 호텔 발코니 위 두 사람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틀릴 리 없었다. 20회를 함께한 아내 서지연, 그리고 15회를 동고동락해온 동업자 박도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 이어졌다. 영상 속 마이크는 거의 잡히지 않았지만 입술 움직임은 분명했다. 현재를 밀어내. 회사는 우리가 가져.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결혼도 회사도 그의 인생 전체가 조롱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은 완전했다. 사랑도 신뢰도 일생을 바쳐 세운 커리어도 모두 거짓이었다. 현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다. 민우야, 잘 들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절대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티내지도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하지만 아빠, 지금은 그냥 들어가. 아빠가 곧 설명해 줄게. 약속한다. 전화를 끊은 뒤 현재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사무실 전화를 들었다.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최강욱 변호사님, 김현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아내가 외도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증거는 확보되어 있고요. 공동 계좌는 즉시 동결해 주세요. 제 자산을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서류와 노트북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전등을 끄고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는 책상 위 도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가 놀라 도면 위에 그었던 그 엉뚱한 선, 이제는 설계 전체를 가로지르며 마치 무너져 내리는 기초의 금처럼 느껴졌다. 정말 딱 어울리는군. 그는 쓴 웃음을 머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지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를 몰고 집 앞 진입로에 들어섰다. 낮에 박도연과 함께한 은밀한 만남이 아직도 온몸에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집은 어두웠다. 조용했다. 평소처럼 남편은 야근 중일 것이고 아들 민우는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겠지. 그녀는 익숙하게 부엌 전등을 켰다. 그 순간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공기부터 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 조리대 위로 향했다. 아침엔 없었던 서류 뭉치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서히 다가간 그녀는 마치 문서를 만지는 것조차 무서운 듯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맨 위 장에는 법률사무소의 공식 문서 양식이 찍혀 있었다. 이혼 절차 통지서. 안 돼.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페이지들을 확인했다. 이혼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호텔 발코니에서 박도연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서지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현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김현재는 모든 걸 눈치챘던 것이다. 목구멍 깊숙이 공포가 솟구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현재의 번호를 눌렀다. 해당 번호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흘러나왔다. 불안이 절정에 이른 그녀는 이번엔 민우의 번호를 눌렀다. 결과는 같았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녀는 중얼거리며 2층으로 내달렸다. 민우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이 반쯤 열려 있고 옷가지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현재의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여행 가방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급히 1층으로 내려온 지연은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공동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다. 잔액은 남아 있었지만 접근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녀는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맡겼다. 정신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다. 분류는 철저히 감춰졌고 도연과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도 권한도 천천히 자신들의 손에 들어오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김현재는 언제나 셋 이상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직접 대놓고 따지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충격이 가시자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을 잘 알고 있었다. 단순한 이혼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다. 도연은 알고 있을까? 그 사람 계좌도 혹시 계획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지연은 다시 핸드폰을 들어 이번엔 박도연의 번호를 눌렀다. 손끝이 차가운 땀에 젖어 있었다. 한 번, 두 번 전화는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도연의 목소리는 피곤에 절어 있었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가 알아버렸어. 지연은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외쳤다. 현재가 전부 다 알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관계, 회사에서 그 사람 밀어내자는 계획, 이혼 소송도 벌써 접수했고 계좌도 동결됐어. 현재랑 민우 둘 다 사라졌어.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떻게? 도연은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영상에 찍혔더라고. 그렇게 조심한 게 다 헛수고였지. 어쩌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도연이 입을 열었다.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침착함이야.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아니, 지금 제일 먼저 당신한테 전화했어. 좋아. 그럼 지금 당장 각자 변호사에게 연락해. 현재가 더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응해야 해.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자.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도연은 전화 너머에 있어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것이었다. 알겠어. 맞아.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어. 그녀는 통화를 끊고 숨을 고르며 급히 긴급법률 상담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었고 속에서는 서늘한 공포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김현재는 절대 허술하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나왔다면 분명 빈틈없는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치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깊은 밤, 제네시스 G80의 전조등이 암흑 속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김현재는 핸들을 단단히 잡은 채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민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들만 어른거렸다. 밤 12시가 막 지난 직후 그들은 도둑처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현재는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 결코 쓰고 싶지 않았던 루트를 통해 모든 것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아들을 흘끔 바라보았다. 어린 얼굴에 새겨진 슬픔의 그림자가 그의 가슴을 조용히 짓눌렀다. 괜찮니? 현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우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엄마는요? 학교랑 내 친구들은? 현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민우야,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내 엄마는 그녀는 자기 선택을 한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릴 지켜야 해.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도망이 아니야. 전략적인 후퇴야. 우리에겐 다시 정비하고 다음 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재를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는 엄마랑 도연 아저씨 일 알고 있었어요? 현재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살짝 경직되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전혀 몰랐어. 엄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민우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도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현재는 차를 세우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아직은 모르겠다. 아들아, 사람은 가끔 상상도 못할 짓을 하기도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 우린 이겨낼 거야. 함께? 민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현재는 시선을 앞으로 돌린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엔 벌써 수십 가지 계획과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다. 시간이 흘수록 그의 생각은 다시 서지연과 박도연으로 향했다. 지금쯤 그들은 미친 듯이 그와 민우의 흔적을 쫓고 있겠지. 마음 한켠 어두운 구석에서는 그들이 느끼고 있을 공포와 혼란을 떠올리며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 느껴봐라. 너희가 남긴 상처의 일부라도 이제는 느껴봐야지.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다. 보호가 우선이다. 민우를 지켜야 했다. 감정의 폭풍에서 그를 끌어내고 둘 다 치유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지연과 박도연을 흔들어 놓았다면 그들로 하여금 자산을 숨기거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 틈조차 주지 않았다면 그건 단순한 보너스에 불과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이 뒤섞인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을 벗어나 남쪽 외곽을 지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시작. 김현재는 조수석에 앉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린 괜찮을 거야, 민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렇게 그들은 어디인지도 모를.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현재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며칠 후 강원도 양양의 작은 사무실. 한 남자가 도면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연필이,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곳에서 윤도현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아니, 살아가고 있었다. 이젠 김현재도 민우도 아니었다. 그들은 윤도현과 윤희찬이었다. 탁 트인 오픈형 공간, 낯선 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건축 사무소. 6개월 전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속 대기업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이곳에서 오랜만에 작은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시계를 보았다. 곧 이찬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입으로 이찬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은 낯설었지만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다. 배신 뒤에 남겨진 잔해 위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고 있었다.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이곳은 우연히 마주칠 위험이 적은 곳이었다. 게다가 근처 도시엔 재개발 건축 수요도 늘고 있었기에 윤도현의 실력을 썩히기엔 아까운 기회였다. 그리고 그는 빠르게 평가를 받고 있었다. 친환경 도시 설계 전문 신생 업체로서 마치 시간을 맞춘 듯 사무실 문 위에 종이 울렸다. 윤희찬이 책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들어왔다. 손엔 반쯤 먹다 남은 사과가 들려 있었다. 왔구나. 도연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다크서클이 전보다 조금 옅어져 있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 학교는 어땠어? 그냥 괜찮았어요. 이찬은 힘없이 의자에 털썩 앉았다. 역사 과목에서 조별 과제 하는데 같이 하는 애 괜찮은 애 같아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최대한 무덤덤하게 유지했다. 모든 새로운 관계는 리스크였다. 그들이 쌓아온 익명성에 금이 갈 수 있는 틈. 하지만 아들의 일상까지 틀어막을 순 없었다. 그래, 잘 됐네. 그치만 알아요. 이찬이 그의 말을 끊었다. 가볍게만 지내고 개인정보는 절대 말 안 하기. 아빠, 저 바보 아니에요. 도연은 짧게 숨을 내쉬며 웃었다. 알지. 그냥 아빠니까 걱정돼서 그래. 이찬의 얼굴이 살짝 누그러졌다. 응, 알아요. 괜찮아요. 숙제하러 갈게요. 아들은 뒤쪽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거기를 임시생활 공간으로 꾸며 놓았다. 도연은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젠 더 이상 설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은 어느새 6개월 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과거로 향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암호화된 보안 프로그램을 통과하며 손가락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윤도현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지연과 박도연의 움직임을 담은 최신 보고서를 훑고 있었다. 처음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돈을 퍼붓고 그러나 돌아오는 건 매번 허탕뿐. 허둥지둥하는 그들의 모습은 거의 희극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절박해졌다. 그럴 만도 했다. 소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다. 좋아. 그 정도는 당해봐야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정도론 부족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가벼운 대가였다. 윤도현의 시선이 바탕화면 한쪽 폴더에 머물렀다. Project Shift Inside라는 애매한 이름 뒤에는 회사 내부의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허위 청구를 논의한 이메일,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내역, 신입 건축가들의 설계안을 훔친 증거까지. 이 모든 자료는 수개월간의 해킹과 데이터 추출을 통해 모은 결과였다. 위험했고 집요했고 그러나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 곧, 아주 곧 그는 함정을 발동시킬 것이다. 그 순간 서지연과 박도현은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노트북을 닫으며 도현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미소. 한때 그는 순진했다. 자신의 곁에서 음모가 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가 셋 이상 앞서가는 쪽이다. 그리고 그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간에 자비 없이 밀어낼 것이다. 서울, 강남, 서지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하나하나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다.
순식간에 자신이 쌓아온 세계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정적의 도화선. 클라이언트들의 계약 위반 소송은 계속 늘어났고, 납품업체는 미지급 대금을 요구했고, 은행에서는 사무실 압류 예고장까지 날아왔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답은 뻔했다. 김현재가 사라진 그날부터 민우를 데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한순간이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회사의 중심축마저 무너져 내렸다. 처음엔 도연과 함께 자신만만했다. 우리에겐 인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미지도 있잖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 현재도 민우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의 부재는 균열을 만들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점점 명확해졌다. 고객들은 불안해했고, 공동 창립자가 설명도 없이 사라진 회사에 신뢰를 주지 않았다. 신입 건축가들은 더 이상 열정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엔 경계와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었다. 하나, 둘, 셋, 마치 도미노처럼 연달아 쓰러졌다. 매건이 그들의 명성과 자산, 그리고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떴다. 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서지연은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다. 잠시 윤도현은 자신이 모은 증거, 곧 발동시킬 함정, 그리고 모든 진실에 대해 아들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멈췄다. 이차는 아직 너무 어렸다. 아직은 어딘가에서 화해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아직 배신의 전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나았다. 아빠가 다 준비하고 있어, 민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날도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믿어줘. 알겠지? 이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엔 확신보단 의심이 서려 있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윤도현은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다. 계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고지다. 그는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린 다시 진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서지연과 박도연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는 전부가 될 것이다. 서울 한 탐정사무소. 최강욱은 업계의 최고라 자부하는 사립탐정이었다. FBI도 해결 못한 사건들을 풀어냈고 세상에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을 찾아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의뢰, 윤도현, 아니 김현재 사건은 달랐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벽에 빽빽이 붙어있는 메모와 연결선들을 바라보았다. 6개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말이 안 돼. 건축업계에서 얼굴 알려진 성공한 인물이 아들과 함께 단 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신용카드 내역도, 통신기록도, 학적 정보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날 밤차를 몰고 떠난 후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그때 벽에 붙은 새 메모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최근 강원도에 나타난 몇몇 건축 설계안, 친환경 도시계획 중심의 작품들. 스타일이 너무 낯익었다. 설마 요즘 친환경 콘셉트는 워낙 유행이라 의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도면들, 그 안에 숨겨진 디테일과 문제 해결 방식, 모두가 외쳤다. 이건 김현재의 작품이다. 그는 이미 부하를 강원도로 보낸 상태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못 찾았지만 단서들은 하나씩 모이고 있었다. 도면의 이름은 윤도현, 배경도 모호하고 등장도 갑작스러웠다. 그 순간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강욱은 받은 메일을 열었고 내용을 읽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부하가 보낸 사진이었다. 멀리서 찍힌 윤도현의 모습. 화질은 흐렸고 인물 식별은 어려웠다. 하지만 어깨선, 걸음걸이, 풍기는 분위기. 그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낯익은 감각. 최강욱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김현재의 옛 사진을 불러왔다. 그리고 최근에 입수한 사진과 나란히 놓고 해상도 차이를 조정했다. 겹쳐진 두 이미지. 어깨선, 체형,
자세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걸렸군. 입꼬리에 사냥꾼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지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뢰가 아니다. 인생을 바꿀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의 커리어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지연에게 지금 이걸 넘겨주는 게 맞을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흐릿한 사진만으론 부족하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 윤도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만 더 캐내보자.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실, 바로 그 망설임이 김현재에게 시간을 벌어준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가 준비한 함정의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윤희찬은 노트북 앞에 앉아 아무 글자도 없는 워드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커서는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시작해 보라고 비웃듯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대한 역사 리포트를 써야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친구들, 예전의 학교, 그리고 어머니. 그는 조심스레 방문을 확인한 뒤 노트북을 비공개 브라우저 모드로 전환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를 입력했다. 제이크 톰슨. 유치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야구 리그, 과학 전람회, 밤을 새우던 게임 파티까지 모든 추억은 그와 함께였다. 그리고 지금 부모의 문제로 인해 어떤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야 했다. 이찬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이건 정말 불공평해. 생각이 깊어지기 전 그는 미리 설치해둔 암호화 메신저 앱을 열었다. 새 계정을 만들고 가명을 입력한 후 제이크의 게임 아이디로 메시지를 작성했다. 야, 나야. 오랜만이지. 나 잘 지내고 있어. 많이 말할 순 없지만 보고 싶고 다들 잘 지내길 바래.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버지는 반복해서 말해왔다. 우릴 찾을 수 있는 흔적은 절대 남기지 마. 이찬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짓말, 숨기기, 가짜 이름. 이 모든 게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단지 예전 삶의 작은 조각 하나만이라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급히 브라우저 창을 닫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무미건조한 사무실 안, 최강욱의 컴퓨터 화면 한쪽에 작은 경고창이 뜨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관련된 지인들의 디지털 활동까지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제이크 톰슨이라는 게임 계정으로 익명의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다. 의심스러운 활동, 그의 레이더에 걸리기엔 충분했다. 최강욱은 추적을 시작했다. 한편 이찬은 의자에 기대며 혼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보냈다. 드디어 연결된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은 시각, 윤도현의 손가락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상 징후 감지. 단 하나의 발신 기록. 이찬의 컴퓨터에서 암호화 메신저를 통한 외부 전송.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이찬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정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코드를 정리하면서 그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해. 그리고 연민. 그는 깨달았다. 이찬은 아직 아이였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야 했던 아이. 그토록 외롭고 단절된 나날을 보내며 언젠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될 거란 걸 자신이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다. 보안 흔적을 완전히 삭제한 후 윤도현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 일은 경고였다. 그는 복수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이름과 신분 사이를 오가는 이 반쪽짜리 삶은
생존뿐 아니라 아들과의 유대마저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결정을 내린 그는 데스크톱에 저장된 모든 증거 파일을 불러왔다. 서지연과 박도연을 향한 것. 이제 끝을 낼 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지. 우릴 무너뜨렸다고 믿었겠지. 그들은 몰랐다. 곧 머리 위로 몰아칠 폭풍을, 그 모든 대가를 찾고 싶으면 와보라지. 윤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찾아와도 좋아. 이번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판은, 모든 패는 내 손 안에 있다. 게임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김연재, 아니 윤도현은 이번엔 반드시 이길 생각이었다. 포틀랜드 중심가, 폴리싱 처리된 콘크리트 바닥 위로 서지연의 하일이 또각또각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결연한 발걸음. 그 옆에서 박도연은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마치 어디선가 매복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정말 확실한 거야? 도연은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벌써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지연의 턱선이 굳어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연 씨, 최강욱이 맞다면, 윤도현, 그 인간이 여기에 있다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끝내야 해.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 그가 또 뭘 꾸미기 전에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단정하고 차분한 복도의 끝에 불투명 유리문 하나가 있었다. R.E.D. 건축 솔루션, 모던한 폰트로 새겨진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도현, 그 이름 최강욱이 알려준 가명. 지난 몇 개월간 그가 숨고 있던 이름, 웃기지도 않았다. 새 이름 하나면 모든 과거가 지워진다고 생각한 건가? 지체 없이 그녀는 문을 밀어 열었다. 리셉션 공간은 비어 있었지만 안쪽 사무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중 하나,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여기 태양광 패널 각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에너지 효율이 15% 이상 올라갈 겁니다. 김연재, 수많은 날 밤을 뒤척이고 끝없는 수소문 끝에 그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단 몇 걸음 거리. 서지연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고 박도연은 마지못해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그들이 본격적인 사무 공간에 들어서자 안쪽에서 들리던 대화가 뚝 끊겼다. 윤도현 아니 김연재는 작업대 앞에 서 있었다. 도면이 펼쳐진 채 펜을 쥔 손이 멈춰 있었다. 그 옆에는 마른 체형의 10대 소년, 바로 이찬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선 두 사람을 향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공기는 마치 얼음장 같았다.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윤도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표정은 서서히 냉혹한 분노의 가면으로 굳어졌다.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이 무슨 영광인가?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을까? 지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다. 비행기 안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현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허공으로 흩어졌다. 침묵을 깬 건 박도현이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만 좀 하지, 현재야. 이런 스파이놀이 그만하고 우리 그냥 얘기 좀 하자. 어른답게. 윤도현은 씁쓸하고 짧은 웃음을 내뱉었다. 어른답게, 그게 지금 내가 할 말이냐? 그럼 정확히 뭘 얘기하자는 거지, 도현? 내가 내 아내와 자고 내 회사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던 그 부분. 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의식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지연은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려 애썼다. 우리가 실수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끔찍한 실수였어. 하지만 이렇게 사라지는 건, 민우까지 데려간 건 그건 아니잖아. 현재, 그건 너무했어. 그래?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엔 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연? 내가 보기엔 두 명의 이기적이고 조작적인 인간에게서 내 아들을 지켜낸 건 아주 정확한 선택이었는데 그 말에
이찬이 몸을 불편하게 움직였다. 아빠. 그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윤도현은 조용히 눈빛 하나로 제지했다. 괜찮아, 이찬아.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뒤쪽 방에 가 있어.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이찬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아버지의 단단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실내 온도는 마치 10도는 떨어진 듯했다. 윤도현의 눈빛은 겨울 서리처럼 차가워졌고 서지연과 박도연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래. 윤도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날 찾았네. 축하하지. 내가 고용한 밑바닥 탐정은 꽤 자랑스러워하겠군. 근데 여기까지 와서 바라는 게 뭐지? 서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정신을 다잡았다. 우린 바로잡고 싶어. 도연 씨. 당신 없는 회사는 이미 무너지고 있어. 소송, 자금난, 이젠 한계야. 함께 고치자. 다시 돌아와. 이 지긋지긋한 일, 그냥 뒤로 넘기고 새로 시작하자. 잠시 윤도현의 눈에 희미한 감정의 흔들림이 스쳤다. 후회였을까? 그리움이었을까? 그러나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지연은 자신이 정말로 본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뒤로 넘기자고 그는 무표정하게 되물었다. 그냥 그렇게 마법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자는 거야? 그게 진심으로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박도연은 당장 주먹이 날아오지 않는 걸 보고 조금은 용기를 얻은 듯 앞으로 나섰다. 우리 모두 실수했잖아, 현재야. 그런데 이렇게 숨어 다니고 도망자처럼 지내는 게 누구한테 좋겠어? 특히 민우한텐 더 안 좋아. 그 애 미래 좀 생각해봐. 친구도 있어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 살게 할 거야? 그 말은 건드려선 안 될 선을 넘은 말이었다. 윤도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미래.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대듯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의 미래를 입에 올려? 너희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우리가 한 짓. 박도연도 결국 참지 못하고 맞받았다. 유괴는 누가 했는데? 거짓 이름으로 데리고 다니는 건 누가 하고 있냐고. 지금 그 애가 친해진 친구들.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가서 다 말해줄까? 이찬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뭐고 어떤 배경을 가진 아인지 다. 그러나 그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윤도현은 두 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그리고 주먹이 박도현의 턱을 강하게 후려쳤다. 쿵! 기분 나쁜 파열음과 함께 박도현은 뒤로 휘청이며 넘어졌다. 입술 한쪽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아빠. 문가에서 들려온 목소리. 이찬. 그는 문에 서서 충격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다. 윤도현은 그대로 멈췄다. 올라가 있던 주먹이 천천히 내려갔다. 분노의 가면이 잠시 흔들렸고 그 아래에 숨겨졌던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살짝 드러났다. 괜찮아. 민우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윤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약속할게. 그때까지 대치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지연은 마침내 틈을 보았다. 민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야.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아빠랑 나 다 풀 수 있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자. 민우의 시선이 부모 사이에서 흔들렸다. 갈등과 혼란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다. 단 한순간 지연은 그가 자신 쪽으로 올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소년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천천히 윤도현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손이 떨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이젠 안 돼요. 윤도현은 조용히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눈은 절대 서지연과 박도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이제. 그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돌아가죠. 박도연은 피 묻은 입술을 매만지며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게
완전히 엇나가 있었다. 지금은 물러나야 했다.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다.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야. 현재. 지연은 한 걸음씩 문 쪽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언제까지고 도망칠 수는 없어. 윤도현의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칼날을 대는 듯한 표정. 도망치는 거 아냐. 지연 씨, 이제 막 시작한 거야.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지연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그녀는 무너진 절박한 남자를 상상하며 왔다. 하지만 눈앞에서 마주한 건 차가운 결단의 찬산에 계획을 품고 끝까지 실행할 준비가 된 사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진 걸 확인한 후에야 윤도현은 천천히 도면대에 몸을 기댔다. 온몸의 긴장감과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갔다. 허탈하고 공허한 감정만이 남았다. 아빠,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정했다. 윤도현은 다시 자세를 고치며 억지로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우야, 오늘 하루가 그냥 조금 길었을 뿐이야.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모든 걸 끝낼 때야. 윤도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모아온 자료들을 차례대로 불러오기 시작했다. 한 장, 또 한 장, 하나하나가 서지연과 박도연을 무너뜨릴 증거였다. 그가 몇 달 동안 몰래 수집해온 파일에는 거짓 청구서와 하청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후배들의 설계를 도용한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모든 기록이 이제 두 사람의 몰락을 결정지을 도화선이 되려 하고 있었다. 민우야. 그는 눈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금 아빠가 하려는 일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꼭 이해했으면 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윤도현은 서지연과 박도연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 말들을 들으며 민우는 숨을 삼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이지. 윤도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감출 만큼의 뻔뻔함. 그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덧붙였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알아. 가명으로 살아야 했고 숨기기만 바랐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빠져나갔을 거야.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 생각 끝에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윤도현은 침착하게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제 그들이 도망칠 차례야. 그는 사전에 준비해둔 문서를 정리했다. 고소장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써야 할 자백서였다. 이제부터는 법보다도 진실을 받아들이는 책임의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서지연. 그는 통화를 연결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자료는 잘 받았겠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현재야? 너 진짜 이게 뭔지 알기나 해? 알고 있지. 윤도현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너희 둘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도, 어떻게 그걸 은폐해왔는지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음에 들려온 지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우리가 끝내야 할 문서들이 있어. 문서. 박도연의 목소리가 옆에서 흘러나왔다.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자백서, 그리고 앞으로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서약서. 둘 다 써.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안 돼. 넌 지금 우리가 쌓아온 걸 다 망치게 될 거야. 그녀의 말에 윤도현은 한숨 섞인 웃음을 흘렸다. 아니야, 지연. 그걸 망친 건 너희야. 나는 단지 너희가 책임을 지게 만들 뿐이야. 이번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럼 아빠는요? 민우가 물었다. 표정은 잠시 고민에 잠긴 듯 진지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면 아빠 커리어나 평판도 타격이 클 텐데요. 그 말에 윤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오직 지연과 도연을
무너뜨리는 일에만 집중해왔지. 그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생각하지 않았다. 글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비난도 받을 거고, 왜 사라졌는지, 왜 이런 방식이었는지도 질문들이 쏟아지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조용히 앞으로 걸어와 그를 힘껏 안았다. 자랑스러워요, 아빠. 그는 말끝을 옷에 묻히며 중얼거렸다. 그들한테 맞서줘서, 옳은 일을 해줘서 윤도현은 목 안이 따끔해졌다. 그는 아들을 꼭 안으며 생각했다.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생각보다 훨씬 더. 서로 떨어지며 둘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풀리는 듯했다. 오랫동안 복수에 갇혀 있었던 감정이 아들의 지지 앞에서 허무하게 느껴졌다. 잠깐 바람 좀 쐬자.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좀 쉬어야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포틀랜드 거리로 나섰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맑게 정화해 주는 듯했다. 작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우야. 그는 입을 열다가 잠시 멈췄다. 아니, 이젠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야겠지. 칼렙,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너를 이 일에 휘말리게 한 거,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 정의를 찾는다는 핑계로, 아니,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 칼렙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배들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도, 학교도, 우리 집도 다 그리웠어요. 그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가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도 아빠랑 함께였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함께 겪어서 다행이에요. 윤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은 다시 조여오고 있었다.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아들. 그는 간신히 말했다. 나는 분노에 갇혀 있었고 복수에만 집중하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칼렙이 물었다. 너야. 그는 말했다. 우리 가족, 남은 게 많진 않지만 그걸 지키는 게, 그리고 앞으로 뭔가 더 좋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하지. 칼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예전 삶으로 돌아가요?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너무 많은 게 변했거든. 하지만 우린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엔 진짜 우리 모습으로.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랑 박도현 씨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혹시 용서는 가능할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을까? 윤도현은 잠시 예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지만 곧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눌러냈다. 잘 모르겠다. 그는 정직하게 답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많은 시간 말이야. 하지만 약속할게. 널 위해서라도 아빠는 노력해볼게. 그 대답에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보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본래의 이름을 되찾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켰다. 진실과 증거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고 서지연과 박도연은 자신들의 서명한 자백서 앞에 법의 단호함을 피할 수 없었다. 수갑에 채워져 법정을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윤도현은 복수의 기쁨이 아닌 허망함과 아쉬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새로운 챕터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익명으로 도용당한 후배의 건축가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만들었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작은 복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아침 그는 민우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강연장에 섰다. 안녕하세요. 윤도현. 이제는 엘라이어스 블랙우드라는 이름도 다시 썼다. 미소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이 친구는 제 아들 케일럽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짓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짓는 것, 정직함과 책임감을 쌓아가는 일에 대해요. 말을 하며 그는 가슴 깊이 따뜻해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토록 집착했던 복수가 아닌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감정. 곁에 선 케일럽도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도면의 기본 구조와 선 긋는 법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자신감이 느껴졌다. 윤도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자기 삶을 설계해가는 청년. 강연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블랙우드 씨, 왜 이런 강연을 하세요? 유명한 건축가시잖아요. 굳이 우리 같은 학생들한테까지. 윤도현은 아들과 눈빛을 나눈 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모두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지을 기회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짐을 챙기며 나가던 길, 케일럽이 아버지의 어깨에 장난스럽게 부딪혔다. 연설 멋졌어요, 아빠. TV 드라마 클라이맥스 같았죠? 윤도현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 조심해. 아빠도 이제 롤모델 수업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들은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섰다. 앞에 펼쳐진 길은 마치 하얀 설계도처럼 비어 있었고 그 위엔 이제 새로운 꿈과 삶이 그려질 차례였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단숨에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처음으로 정말로 그는 희망을 느꼈다. 진짜 희망을. 그들이 거리를 따라 걷는 사이 케일럽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스며들었다. 아빠, 같이 이렇게 해나가서 정말 좋아요. 윤도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아들. 정말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 주변 건물 유리창에 비친 햇살이 반짝였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들의 새로운 설계도에 살짝 미소 지으며 응답해주는 듯했다. 때로는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야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윤도현과 민우는 상처 속에서도 함께였기에 복수가 아닌 회복과 책임, 정의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건축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쌓아올리는 사람 사이의 믿음이란 걸. 이 이야기로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